안녕하세요. 올해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저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처음 본 것은 제가 8살 때였어요. 처음 보는 아줌마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많이 컸네 였습니다. 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본 날이었네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절 끌어안고 운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저에게 그 말 한마디만 하고는 할머니랑 따로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언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휑 하고 가버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는 절 보고는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면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짐승을 낳았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할머니에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머니 울지 말라며 저도 울었던 게 엄마를 처음 만난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친구들과 놀다가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괜시리 기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저희 나이대에 가장 어른들이 잘 물어보는 말이 지훈이는 공부 잘하고 있니? 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 갈 돈도 없었기에 매일 시장에 나가 일하시는 할머니를 기다리며 모르는 걸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보다 보니 어느새 전교 1등까지 하게 되더군요. 제가 반에서 1등을 시작으로 학교 전체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자 제 주변에서 저를 대하는 눈길도 바뀌게 되었고 친구들도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으며 선생님들도 제 이름을 알아봐 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선행학습을 해야 되지만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았던 담임 선생님은 항상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제가 학원을 다니게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시며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 은혜를 대체 어떻게 갚아야 하냐고 선생님을 붙잡고 우셨네요. 선생님은 그저 웃으시며 지훈이가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에 가서도 최상의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도 외고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저희 할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어요. 어린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고 그저 무작정 엄마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자 엄마는 저에게 오히려 성질을 내셨어요. 자기 보고 어쩌라는 식으로요. 할머니가 아프면 의사한테 데려가야지 왜 자기한테 지금 전화하냐는 말에 고등학생인 저에게도 이 여자는 정말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말문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그렇게 119를 신고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겨우 병원에 들어가 있자 그 엄마라는 여자가 찾아왔고 할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 내용은 들어보니 할머니는 이제 자신은 힘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 저를 이제는 좀 데려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란 인간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아픈 것에 대한 슬픔보다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이 먼저였던 여자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칭할 때도 우리 집에 저런 애 데려가면 참으로 난감한데 라고 말했고 없잖아 고심하는 듯 하더니 엄마라는 인간이 말하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애를 데려가게 되면 정말 자기 남편이 엄청 싫어할 거라고 특히나 애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라고 엄청 꺼려하고 싫어할 거라며 누구 가정 파탄낼 일 있냐 하며 제가 듣고 있는 데서 아주 대놓고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할머니와 싸우더군요. 할머니는 엄마의 그런 말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짐승도 자기 자식은 이쁘고 자기 목숨보다 챙긴다 하는데 넌 어찌 그렇게 너밖에 모르냐고. 네 자식은 다행히 너랑 닮지 않아서 공부도 잘하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생인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는 할머니의 한 맺힌 말에도 엄마라는 여자는 절 지그시 바라보더니 자기한테 피해 끼칠 생각 말고 고아원에나 가라면서 너만 아니었어도 자기 인생은 훨씬 나았을 거라며 윽박지르고는 병원에서 화가 난다는 듯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더군요. 저는 일단 할머니에게 병세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병원비부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국비 지원금으로는 택도 없었기에 전 학교를 마치고 더 이상 야자를 못하겠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께서도 할머니는 쓰러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알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학교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되시고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최상위 성적인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저도 순간 너무 서러웠는지 눈물이 절로 흘러내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렇게 되셨고 당장 이렇게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끼니를 먹을 돈도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따로 이 상황을 다른 선생님들께도 양해를 구하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돈을 모아 저에게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에 어쩌다 소문까지 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쪽팔리기도 했지만 당장 먹고 살 수 있게는 되었고 저는 그 쪽팔릴 시간에 더욱 미친 듯이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눈만 뜨면 공부에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할머니,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진정한 교육자분들께서 지금의 절 만들어주신 것만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자 할머니는 진짜 한시름 놓았다며 저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어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없다고 우시는데 할머니에게 저는 약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어서 털고 일어나시라고 말을 하자 할머니는 저에게 무조건 성공하라고 반드시 성공해서 너한테 서운하게 한 네 엄마, 널 방치하고 버리고 간 네 엄마한테 널 모른 채 한 걸 평생 후회하도록 하라고 반대로 너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은 그 은혜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문제가 해결되자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실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터라 저는 대학을 가서라도 반드시 국립대학 그리고 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가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니 서울대가 아니면 지방 국립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대를 목표로 일단 꼭 가고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지만 사교육을 병행을 안 해서 때문인지 아니면 제 능력이 모자란 것인지 원하는 점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아니지만 등록금이 낮은 지방 국립대를 가려고 하니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 꼴은 절대 못 본다며 학자금 대출도 있고 하니 서울에서 다니라는 말을 하셨고 자신은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며 저보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기숙사는 안 된다고 그럼 할머니를 누가 돌보냐는 말을 하며 서로 다투던 시기에 그런 저의 고민과 상관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돌보느라 버텼던 것인지 힘이 다 떨어졌는지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제 아침을 차려주시던 할머니는 그날따라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고 저는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 주무시는 모습에 그저 어제 너무 피곤하셨나란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되어서도 계속 누워 계셔서 일어나지 않는 할머니를 보고 순간 직감적으로 돌아가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엄마는 초라한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그냥 울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으면서 말하길 이젠 너도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 수 있겠지? 라는 말에 전 당신한테 연락하는 건 그래도 할머니 유일한 딸이니까 연락한 거고 당신은 애초부터 내 엄마도 아니었고 이제 와서 당신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 죽어도 없어요. 할머니한테 마저 예의나 지키고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서야 제가 효도를 한다며 비꼬던 엄마.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전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들을 시작했습니다. 과외부터 모자란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식당 알바까지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살아서는 언제 제가 학자금 대출도 갚고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알바를 좀 줄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었기에 군대 갈 필요도 없었고 그 시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고 안 되면 회사를 취직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봤거든요. 집에서 혼자 개발도 하고 모바일 어플도 만들어서 출시도 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처음에는 시간 투자한 것보다 돈이 너무 안 되던 어플들이 점차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제 학자금 대출을 한 방에 갚을 만큼 어플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전공과 상관없이 어플 개발을 좀 더 주 업적으로 했습니다.
대학교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서 그럴듯한 게임 개발 회사가 되기까지 9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갈 무렵 저에게는 이제 집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은혜를 받았던 선생님들한테 매년 선물도 보내드리며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가끔씩 찾아가 뵙기도 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삶을 보내고 있던 중에 대체 어디서 냄새를 맡고 알았는지 이 개념도 없는 엄마가 저를 갑자기 찾아오더군요. 정확히 1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엄마가 돈 좀 필요한데 빌려줄래? 라고 말하더군요. 미친 여자가 진짜 양심도 없게 제 앞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쓴 게 처음입니다. 그 이후로도 밑도 끝도 없이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는 말에 저는 참다 꺼지라고 말하고 엄마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런 기생충 같은 여자에게 줄 돈은 10원이라도 아까웠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회사까지 찾아와 제 방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낳아준 대가라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계속 보채더군요. 저는 짐승도 당신보다는 부모 도리를 더 잘할 거라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했더니 저를 멍하니 한참을 노려보더니 제 방과 사무실 이것저것 사진을 막 찍고 있더군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이런 사무실을 들어와 보겠냐고 사진 찍는 것도 안 되냐며 말을 하다가 제가 밀쳐내서 쫓아내려 하자 오히려 성질을 내고는 그때서야 나갔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여자랑 절대 얽히고 싶지도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내 돈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돈이냐니까 전화 속 여자가 말하길 아들이 자기한테 빌려간 돈이 있는데 그 돈 받으면 갚겠다고 급하다고 자기들한테 빌려간 돈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된다네요. 제 사무실이랑 제 사진 보여주면서 엄마가 자기 아들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이가 없어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돈은 당신이 빌려가 놓고는 왜 내 이름을 파냐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렇게 나온다면 나 또한 당신에게 줄 선물 기대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이게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되고 일단 피해자들 모두에게 저희 회사로 불렀고 차용증이랑 돈 빌려간 내역들 다 해서 경찰서에 고발했죠. 그 후 검찰에 넘어가 고소까지 되자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헐레벌떡 찾아온 엄마는 한 번만 네가 해결해주면 두 번 다시 안 그런다는 말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이요? 해결해 드렸잖아요. 당신은 아마 감옥에 가서 썩다 보면 참회도 하고 인생이 확실히 좀 더 나아질 거예요. 라고 저도 친절히 엄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후 그렇게 엄마는 실형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감옥에 보내서 착잡한 마음, 솔직히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았고 애초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인간이 제 이름을 팔아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화가 나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생각 같아서는 정말 평생 감옥에서 반성을 하면서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그때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도 좀 된 상태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글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한창 꽃이 필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안겨준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오셔서 불쌍한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 하시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편의 직업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거의 회사 집 밖에 몰랐지만 그때도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원 조정이 들어갔고 실적도 부진했던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 달 지내다가 다시 시작한 일자리는 자동차 딜러 영업직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에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라고 저와 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영업을 한답시고 뭔 놈의 술을 그리고 많이 퍼마시는지 차라리 예전과 했던 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안 좋았어요.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영업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제 불만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밑밥을 깔아야 나중에 큰 게 들어온다며 점점 더 거침없이 지출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 불안하던 찰나 남편의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할 때에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오던 핸드폰에 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올 때도 있었고 매장에서 자고 바로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남편은 점점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인상을 쓰면서 무섭게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 준이한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응하며 밝은 미소와 함께 한층 높아진 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짜증이 올라왔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대화할 때 서로 웃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가면 되는 건데 나랑 서준이한테는 정말 싫다는 표정으로 인상 쓰는 게 말이 돼?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 건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 몸도 불편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해서 서준이랑 버스 타고 다녀오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나는 퇴근하고 온 당신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인상이나 쓰면서 가지고 있는 가방 내 얼굴에 던지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 같냐고.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엄청 생색이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영업하면서 차 팔아 보던가. 집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걱정 없이 쓰니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밖에서 쉬지도 않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만큼은 말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내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신차 출시돼서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내조해주지는 못할 망정 투정이나 부리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이혼하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답답하다고. 남편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영업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쉬지도 않고 저에게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서준이는 결국 싸우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소파에 앉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서준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집에 들어올 줄 알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도 가봤지만 동료 직원분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더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서준이와 함께 비를 피하고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고 배가 고파하던 아들을 위해서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 2층에서 비 오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고 별 생각 없이 보는데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 눈에 띄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쳐다보고 있는데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웃으면서 뛰어가더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층에 있을 때 남편은 1층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던 거죠. 그런데 웃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자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 비 때문에 남편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며 서준이에게 햄버거 먹고 있으라며 기다리라고 말한 후 남편이 있는 곳을 내려가려 하던 찰나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밖을 보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흙들이 주차장을 덮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곳에 남편의 차가 있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남편이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차 위에는 많은 흙들이 덮여있지 않아 앞 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고 앞유리로만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닦으며 차 안을 쳐다보니 창문에 비친 사람은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 젊은 부부가 이사 왔는데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저희 남편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순간 뒷걸음질을 치며 뒤로 물러났고 갑자기 떠오른 아들이 생각나 2층을 바라보니 창문을 바라보며 울고 있길래 급하게 올라가서 안아주고 진정시켰어요. 뒤이어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는지 구급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남편과 옆집 여자를 구조해 주려고 작업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더 많은 양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예 차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의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차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고 모습을 드러낸 차는 심각할 정도로 납작해져 있었죠. 그리고 남편과 옆집 여자는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충격적인 건 남편은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분들은 남편과 옆집 여자를 분리시킨 뒤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서 듣게 된 둘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남편은 척추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반신 마비가 온 상태였고 옆집 여자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둘 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해하고 있던 도중 산사태에서 꺼낸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맡긴 후 다시 현장으로 나가 차에 있던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운전석에 있던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와 떼어보니 문제없이 잘 작동하길래 안에 있던 영상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듣다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역시 우리 옆집 오니까 정말 좋지? 매일 얼굴 볼 수 있잖아. 나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 딜러로 성공했으니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나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니 새롭게 출발하자.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나도 지금 밑밥 깔고 있긴 한데 확 걸릴 것 같진 않네. 워낙 성격이 센 편이라. 그건 우리 집에 있는 1시간 백수 남편도 마찬가지야. 하는 거 없이 놀고 먹으면 내 돈 까먹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은 줄 알아? 그래도 이혼은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긴 한데 당신 나이도 있잖아. 그래도 10년을 키웠는데 정말 나만 보고 따라올 거야? 그놈만 자식이야?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이쁜 아기도 자식인데. 다음 달에 결정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 뭐 먹고 싶어? 응? 햄버거 먹고 싶은데 패스트푸드라 괜찮을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게 낫겠지. 그렇게 남편과 옆집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회사 동료인 여자와 함께 몰래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고 계속되는 불안한 회사 생활에 섣불리 모든 걸 정리할 수 없어서 몰래 만나기만 했던 거죠. 자동차 딜러로 성공을 한 후 회사 동료였던 옆집 여자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끝내 저와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렇게 차를 폐차시킨 후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심각한 상황인지 의사와 간호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옆집 여자가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났는지 급하게 수술대에 올랐다며 뱃속에 3개월 된 아기까지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단 남편의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여자의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고 오열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수술실에서 나온 회사는 옆집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하였어요. 양쪽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건지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어요. 뒤이어 남편이 눈을 떴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제 손은 남편 얼굴로 향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수술이 끝난 남편의 병실로 들어오더니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차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잘 들으셨죠? 저놈이 그동안 저를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서준이는 무슨 죄예요? 저런 놈을 아빠라고 매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절대 용서해 줄 일 없으니까 한 번씩 마비된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게 제 남편이었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쳐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라도 부탁하마. 아들을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떠나지 말거라. 무릎 꿇으셔도 소용없고요. 용서해 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 못난 놈아, 당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어머님이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있다. 이래도 네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벌받고도 자존심은 남아있나 봐. 어떻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다신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우리 아들 서준이도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을 그 몸뚱이로 후회하면서 살아봐 어디.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던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제가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모르는 상태로 당했다면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을 것 같거든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거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겠죠.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이라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하시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혼을 결심하게 된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살다 살다 외동아들이라서 파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에 자식이 하나이니 돈을 많이 쓰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저와 예비 신부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년 가까이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예비 장모님과 먼저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에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바뀌었어요. 바뀌게 된 계기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음식점을 일부러 예비 처가 근처에 잡았거든요. 제 본가는 천안 쪽이고 예비 처가는 서울 외곽입니다. 근데 예비 장인 장모님이 편의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가게를 봐야 한다고 하셔서 그 편의점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갖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고요. 근데 그날 처음 외동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비 장인이 꺼내셨어요. 예비 신부에게는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예비 장인어른은 자식들 결혼에 등골이 휘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갔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외동아들이라 부럽다고 하시며 이번에 자식 보내면 한 번만 하면 숙제를 다 하시겠다고 자식은 많아봐야 숙제만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단과 예물 이러한 부분은 이미 서로 안 하기로 이야기했던 상황이라 별 문제는 없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신혼집을 예비 처가와 가까이 두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편의점 때문인데요. 편의점을 가족이 다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가게를 보고 있어서 예비 신부의 두 언니도 근처에 살고 있다네요. 막내딸도 가까이에서 서로 도와주고 살고 싶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비 장모님은 근처에서 형제들이 다 살아서 서로 돕고 살기 좋다고 하셨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외동아들이라 평소 외롭게 커왔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위치까지 결정이 되자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나서서 신혼집 구하는 건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라고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지내셔서 근처 웬만한 집값이며 부동산 주인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최대한 싼 값에 제일 좋은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셔서 저도 그 당시엔 엄청 든든했습니다. 상견례 바로 다음 날부터 예비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왔고 아주 좋은 집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신혼집을 구하신 거예요. 30평대 5억짜리 집이 나왔다고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5억은 상상도 못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껴서 최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능력 밖이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은 말없이 계시다가 알았다고 하고 끊으셨네요. 저는 곧바로 예비 신부에게 전화해서 5억짜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밖이라 힘들어서 최대한 예비 장인어른께 정중하게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신부는 알았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더군요. 그때부터 외동 아들이라는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에게 연락이 와서는 어차피 한 번 결혼하는 거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보라고 하셨고요. 외동 아들이라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사정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던 열이던 3억 넘게 빌려주실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계속 말끝마다 외동아들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께 돈을 더 받아보라고 재촉하시니 짜증이 솟구쳤네요. 이제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연락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가 직접 그 지역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지역으로 가서 근처 부동산을 다 다녀봤고요. 가서 평수별로 시세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최근 매물은 많은데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5억짜리 집은 사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30평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4억 후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곧장 예비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고 구하셨다는 집이 정확히 주소가 어딘지 여쭤봤어요. 제가 직접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살 집인데 주소를 알아야 할 거 아닌가요? 근데 예비 장인어른께서 제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자 엄청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믿어서 그러냐고 자기 딸이 살 집으로 사기치겠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화만 내시다가 끊어버리셨고 결국 집 주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분 뒤 예비 신부에게 연락 와서 또 한 번 크게 다퉜네요. 신혼집 알아봐 주신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보고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찜찜하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은 항상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전화해서 내가 장인어른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다고 그 편의점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주소를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그 편의점에 가서 신혼집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편의점은 조용한 골목길 가장자리에 있었고요. 그 근처에 자동차를 주차해놓고 내리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나오시는 예비 장인어른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르는 남자분과 악수하고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조수석 창문을 열고 무슨 대화를 반갑게 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계속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팔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사위가 외동아들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그 모르는 사람이 제가 살아야 하는 집주인 같았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았네요. 끝까지 밝게 웃으시면서 아무 걱정 말라고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쓰게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걸자마자 곧바로 받으시더니 엄청 반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집값을 조금 더 깎았다고, 그래서 싸다고 하셨네요. 500을 더 깎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몇 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집을 먼저 봐야 대출을 받든 부모님께 빌리던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예비 장인어른은 그러라고 저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신부와 만나서 그 집을 보러 갔고요. 일단 예비 장인어른의 편의점에 모여서 다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파트에 도착했고 아파트 입구에는 집주인이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네요. 근데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차 안에서 본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건 그날 본 두 분의 모습은 엄청 친해 보였거든요. 서로 반말도 툭툭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서로 대하시더라고요. 존댓까지 써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집안을 모두 둘러보고 나니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시세보다 더 비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비싼 값에 나온 이유가 내부 수리라든지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그런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벽지도 분양받을 때 그대로인 것 같았네요. 색깔이 누렇고 찍힌 곳도 많더군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둘러보면 볼수록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조차 그 집을 보고는 많이 실망한 것 같았고요. 그런 집은 4억도 아까울 정도였네요. 근데 5억을 달라니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죠. 집을 둘러보고 나오자 예비 장인어른은 곧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고, 그때 제가 딱 잘라서 계약 못하겠다고 절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가격이 비싸서 그러냐고 부모님께 부탁드려 보라고, 외동아들이라 괜찮다고,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나중에 자식 낳아 키워보면 알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예비 신부도 거들며 도움을 받자고 이야기했고요. 결국 저도 짜증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이 5억짜리가 아닌 것 같다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지금 내가 사기를 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 근처에 5억에 나온 집이 어디 있냐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일은 잘 모른다고, 이 정도면 엄청 싸게 나온 거라고 하셨네요. 그러자 집주인까지 와서 자기가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이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요. 갈수록 너무 어이없어서 핸드폰에서 넣어놓은 근처 집값들을 그 자리에서 줄줄이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옆 동네 A아파트는 여기보다 큰 집인데 4억 초반이고요. B아파트, C아파트 모두 5억 이상 매물이 없는데요. 그리고 바로 옆동 아파트도 비슷한 평수가 3천만 원 싸게 나왔고요. 근데 이런 집들이 모두 팔리지 않는다는데 5억에 계약할 일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대뜸 예비 장인어른이 3천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집주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먼저 집값을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집주인도 화가 났는지 그때 갑자기 복비 이야기를 꺼내시며 원래 주려고 했던 복비는 없던 걸로 하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장인은 무슨 소리냐, 주려고 했던 복비는 줘야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팔고 있는데 그래? 라고 하며 서로 싸우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질려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신부가 붙잡더군요. 우리 신혼집 계약 안 할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하며 저를 못 가게 막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꼴을 보고도 사고 싶어? 진심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신부는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은 그렇다 치고 내가 결혼할 신부까지 저러니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혼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예비 장인어른이 전화하셔서는 500만 원을 더 깎았다고 하셨고, 제가 계속 반응이 없자 그 자리에서 500을 더 깎으셨네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살 마음이 없다고 하자 외동아들 하나 결혼하는데 그 돈이 아깝겠냐고 마지막까지 그러셔서, 그럼 다른 사위 찾으셔서 파시라고 저는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예비 신부가 전화해선 난리를 쳤고요. 그래서 결혼을 엎어버렸습니다. 외동아들 만나서 그 신혼집에서 살라고, 난 이제 질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작은 집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신혼집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그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비 장모님에게 온 문자가 참 가관이네요. 남자가 신혼집 때문에 파혼 결정하는 거면 앞으로 절대 결혼 못할 거라네요.
자식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그걸 부탁드리기가 그리 힘드냐고 저보고 참 답답하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안 사람들을 몽땅 다 차단했고요. 예비 신부도 계약금 문제들 정리하고서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외동아들 소리도 질리고 특히 그 동네는 앞으로 평생 가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결혼까지 했으면 얼마나 더 시달렸을지 정말 끔찍하네요.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돈 모을 생각입니다.